당신 이 문서 본 적 있어? 이혼 도장을 찍고 나오는 길, 전 아내가 남기고 간 한 장의 종이를 보았습니다. 손글씨로 적힌 날짜와 금액이 제 송금 내역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1천만 원, 1,200만 원, 800만 원. 3년 동안 반복된 그 패턴이 마치 누군가가 만든 일정표처럼 제 눈앞에 정렬돼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보낸 13억 원이 압류 해제 비용이 아니라 누군가의 계획이었으므려. 그리고 사흘 뒤 그 계획을 지시한 목소리가 제 휴대폰에서 다시 들렸습니다. 형님,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2천만 원 더 필요합니다. 그날부터 저는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움직였습니다. 누가 설계했고, 누가 움직였고, 누가 거짓말했는지 진실의 줄기를 따라가면 반드시 끝에 도착합니다. 그 끝에서 어떤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는지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법원 청사 앞 46세 박민호는 이혼 조정 서류를 가방에 넣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3년간 이어진 갈등이 마침내 법적으로 정리된 순간이었습니다. 민호는 지하철 9호선을 타고 집으로 향하는 길에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평소 습관대로 은행 앱을 열어 계좌 잔액을 확인하려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송금 내역 화면에서 민호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이게 뭐지? 지난 3년 동안의 송금 기록이 한 화면에 빼곡히 나열돼 있었습니다. 1천만 원, 1,500만 원, 800만 원. 금액들이 규칙적인 패턴으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눈을 비비며 다시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총 13억? 이게 맞나? 송금 횟수만 해도 80회가 넘었습니다. 각 송금마다 적힌 메모는 거의 동일했습니다. 토지 관련 비용, 압류 해제비, 서류 정리비. 민호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43세의 진이가 설명했던 내용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여보, 우리가 물려받은 땅이 있잖아. 그런데 압류가 걸려서 되찾으려면 비용이 필요해. 얼마나 필요한데? 일단 1천만 원 정도. 아는 사람이 직접 처리해 주기로 했어. 민호는 그때를 생각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혜진이의 말을 의심 없이 믿었던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전철이 신림역을 지나갈 때 민호는 송금 내역을 날짜 순으로 다시 정렬해 봤습니다. 2022년 3월부터 시작됐네. 첫 송금일을 확인한 민호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혜진이가 토지 문제를 처음 언급한 날짜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런데 서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 민호는 손바닥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3년 동안 13억이라는 거액을 보냈으면서도 정작 압류 관련 서류나 토지 등기부등본 같은 건 단 한 번도 직접 확인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혜진이가 항상 그 사람이 직접 관리한다고 했지. 전철이 사당역에 도착했을 때 민호는 송금 패턴을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매월 둘째 주, 넷째 주에 집중돼 있네. 규칙적인 주기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계획적으로 일정을 정해놓고 요청한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스마트폰 메모장을 열어 의문점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서류를 본 적이 없다. 둘째, 송금 패턴이 너무 규칙적이다. 셋째,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모른다. 집에 도착한 민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지난 3년간의 기억을 되짚어 봤습니다. 혜진이는 항상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그분이 또 연락 왔어. 이번 주에 법원 접수비 내야 한다는데. 얼마? 1,200만 원. 민호는 그때마다 별다른 의심 없이 송금했습니다. 자영업으로 번 돈이 꽤 괜찮았고
혜진이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투성이었습니다. 압류 해제가 3년씩이나 걸린다고? 그리고 13억씩이나? 민호는 냉장고에서 물을 한 잔 따라 마시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토지가 어디 있는지도 정확히 모르겠네. 혜진이가 말한 주소는 경기도 어딘가였는데 구체적인 위치나 면적은 들어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민호는 휴대폰으로 혜진이와 나눈 과거 대화를 찾아봤습니다. 2022년 3월 15일. 혜진이 여보, 그분이 내일까지 1천만 원 입금해달라고 하네. 법원 수수료래. 민호 알았어. 계좌번호 보내. 2022년 4월 8일. 혜진이 또 추가로 800만 원 필요하다고 해. 감정평가 비용이래. 민호 그렇게 비싸? 뭐 어쩔 수 없지. 민호는 대화 내용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바보였나? 매번 혜진이가 요청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송금했던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민호는 송금 내역 분석을 마쳤습니다. A4 용지 3장에 빼곡히 적힌 숫자들을 보며 실감이 났습니다. 정말 13억 2천만 원이네. 이혼 도장을 찍은 바로 이날 민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실의 시작일 뿐이라는 건 아직 몰랐습니다. 민호는 책상 서랍에서 혜진이가 남겨둔 메모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엔 날짜와 금액이 적혀 있었는데 송금 내역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게 뭐지? 계획표? 손글씨로 적힌 일정표를 보며 민호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일단 토지 정보부터 확인해보자. 혜진이가 말했던 경기도 파주시 어딘가의 주소를 대략 기억해내 검색했습니다. 부동산 정보 사이트에서 해당 지역을 찾아보니 대부분 농지와 임야였습니다. 압류 정보는 어떻게 확인하지? 민호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해 토지대장 열람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지번을 모르니 검색이 쉽지 않았습니다. 혜진이가 정확한 주소를 말해준 적이 없었구나.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동생 미영이었습니다. 오빠, 어제 이혼 절차 끝났다면서? 괜찮아? 응, 괜찮아. 그런데 미영아, 너 부동산 쪽 일 해봤으니까 좀 물어볼 게 있는데. 미영은 10년째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뭔데? 압류된 토지 해제하는데 보통 얼마나 걸리고 비용이 얼마나 들어? 압류 해제? 그거 케바케지만 보통 몇 달 안에 끝나. 비용도 압류 금액에 따라 다르고. 왜? 민호는 지난 3년간의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오빠, 그거 이상해. 압류 해제에 13억? 그리고 3년씩이나? 뭔가 잘못됐어. 미영의 목소리에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직접 확인해 보려고. 오빠, 등기부등본부터 떼어봐. 정확한 집원 아니면 대략적인 주소라도 있으면 찾을 수 있어. 전화를 끄는 민호는 혜진이와 나눈 과거 메시지를 다시 뒤져봤습니다. 2022년 5월쯤 혜진이가 보낸 메시지에서 파주시 월롱면이라는 단어를 발견했습니다. 여기구나. 민호는 곧바로 파주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토지 관련 민원을 검색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혜진이가 말한 조건에 맞는 압류 토지는 없었습니다. 이상하네. 오후에 민호는 직접 파주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월롱면 일대를 돌아다니며 혜진이가 말했던 특징과 비슷한 땅을 찾아봤습니다. 여기가 맞나? 한적한 농로 옆에 있는 빈 땅을 보며 민호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주변에는 오래된 창고 몇 개와 풀이 무성한 공터만 있었습니다.
이런 곳이 13억이나 하는 땅일 리가 없는데. 민호는 근처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가 물어봤습니다. 사장님, 이 주변에 압류된 땅 있나요? 압류요? 요즘엔 거의 없는데. 혹시 어떤 땅을 찾으시는 거예요? 민호가 대략적인 위치를 설명하자 중개업소 사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일대는 다 농지고 가격도 평당 10만 원 정도밖에 안 해요. 압류될 만한 가치 있는 땅은 없어요. 돌아오는 길에 민호는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혜진이가 거짓말을 했나? 집에 도착한 민호는 서랍에서 혜진이가 남겨둔 메모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손글씨로 적힌 날짜와 금액들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3월 15일 마이너스 1천만 원, 3월 28일 마이너스 800만 원, 4월 12일 마이너스 1,200만 원, 4월 26일 마이너스 900만 원. 너무 규칙적이야. 민호는 달력을 펼쳐놓고 날짜들을 표시해 봤습니다. 정확히 2주 간격으로 반복되는 패턴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건 계획표네. 그때 혜진이가 자주 언급했던 아는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토지 문제를 처리해 준다는 그 사람의 이름을 혜진이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김상철이라고 했던가? 민호는 인터넷에서 김상철을 검색해 봤습니다. 파주, 토지, 부동산 같은 단어와 함께 검색했지만 특별한 정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김상철만 검색했을 때는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지? 검색 결과에 법원 판결문 링크가 하나 보였습니다. 클릭해보니 사기 관련 재판 기록이었습니다. 피고 김상철 52세. 죄명 사기. 판결 징역 2년. 설마 같은 사람일까? 민호는 판결문을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빌미로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받아 도박에 사용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출소일이 2022년 2월. 민호의 등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혜진이가 토지 문제를 처음 언급한 게 2022년 3월이었습니다. 출소하고 바로 연락이 온 거네. 민호는 휴대폰으로 미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영아, 나 큰일 났어. 미영은 다음날 아침 일찍 민호의 집으로 왔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파일과 노트북을 들고 있었습니다. 오빠 밤새 찾아본 거 있어. 앉아봐. 미영은 거실 탁자에 자료들을 펼쳐놓았습니다. 이 김상철이라는 사람, 전과가 한두 번이 아니야. 노트북 화면에는 법원 판결문 여러 건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2018년 사기, 2020년 횡령, 그리고 2021년 또 다른 사기 사건까지 모두 비슷한 수법이네. 민호는 판결문을 하나씩 읽어보며 놀랐습니다. 부동산 투자, 토지 매입, 압류 해제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아 도박에 사용하는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오빠가 당한 거랑 똑같아. 그리고 봐, 출소일. 미영이 가리킨 날짜는 2022년 2월 18일이었습니다. 혜진이가 처음 얘기한 게 3월 10일쯤이었으니까 출소하자마자 바로 시작한 거지. 그때 민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민호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형님, 김상철입니다. 민호와 미영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 네. 무슨 일이세요? 형님, 죄송한데 마지막 정리할 게 좀 있어서요. 법원에서 추가 서류비 요구하는데. 김상철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민호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요? 2천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에요. 민호는 미영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아, 지금 당장은 어렵고요. 며칠 있다가 연락드릴게요. 네, 형님. 그럼 기다리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민호는 손이 떨렸습니다. 미영아, 이 사람이 내 번호를 어떻게 알고 있지?
혜진이 말고는 준 적이 없는데. 혜진이 언니가 번호를 알려준 거겠지. 미영은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이제 확실해졌어. 혜진이 언니가 공범이야. 민호는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3년 동안 믿었던 아내가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럼 그동안 보낸 13억은 다 어디로 간 거야? 아마 도박이나 다른 용도로 쓴 것 같아. 판결문 보니까 이 사람 도박 중독자더라고. 미영은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혹시 혜진이 언니가 자주 나가던 요일이나 시간 기억나? 보통 화요일, 목요일에 나갔던 것 같은데. 오후에. 그럼 송금한 날짜랑 비교해봐. 민호는 은행 앱을 열어 송금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정말이네. 화요일, 목요일에 집중돼 있어. 혜진이 언니가 그 사람 만나러 나간 날이겠지. 미영은 메모장에 뭔가를 적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이거 고소해야 해. 고소? 당연하지. 사기잖아. 13억이면 엄청난 금액이야. 민호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아내를 고소한다는 것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증거가 있나? 송금 내역이 있고 김상철 전과 기록도 있고, 그리고 아까 통화 녹음했어? 아니, 못했어. 괜찮아. 다음에 또 연락 오면 녹음하면 돼. 미영은 인터넷에서 고소장 양식을 찾아 출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경찰서 가서 상담받아 보자. 오후에 민호와 미영은 관할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형사과 경찰관은 민호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형적인 부부 사기 사건 같네요. 요즘 종종 있어요. 부부 사기요? 네. 배우자 중 한 명이 공범과 짜고 상대를 속이는 거죠. 금액이 크니까 신중하게 접근해야겠어요. 경찰관은 민호에게 필요한 서류 목록을 적어줬습니다. 송금 내역, 통화 녹음, 관련 메시지, 공범의 전과 기록까지 모두 준비하세요. 집으로 돌아온 민호는 혜진이와 나눈 모든 대화를 다시 찾아봤습니다. 3년 동안 쌓인 메시지들 속에서 이상한 점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그분이 급하게 연락했어. 내일까지 돈 보내야 한다는데. 왜 항상 급하지? 법원 일정이 그렇대. 이런 식의 대화가 수십 번 반복돼 있었습니다. 민호는 혜진이가 보낸 메시지 중에서 이상한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상철이가 화요일에 만나자고 하네. 2시에 파주에서. 이 메시지는 민호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보낸 것을 잘못 전송한 것 같았습니다. 김상철과 직접 만났구나.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밤이 되어 민호는 미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영아, 내일 고소장 넣을게. 잘 생각했어, 오빠. 이런 일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되지. 전화를 끊은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년 동안의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현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서재에서 A4 용지와 파일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3년간의 모든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차근차근 해보자. 첫 번째로 은행 송금 내역을 날짜 순으로 출력했습니다. 80여 건의 송금이 20장의 종이에 빼곡히 인쇄됐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더 실감나네. 민호는 형광펜을 꺼내 날짜별로 색깔을 달리해 표시했습니다. 노란색은 화요일, 초록색은 목요일로 구분하자 패턴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거의 90%가 화요일, 목요일이네. 두 번째로는 혜진이와 나눈 메시지를 캡처해서 정리했습니다. 송금 요청 메시지들을 날짜별로 나열하니 송금 내역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또 김상철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미리 녹음 앱을 켜놓고 받았습니다. 형님, 어제 말씀드린 건 어떻게 되셨나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좀 더 시간이 필요해요. 형님, 법원에서 최종 통보가 와서 이번 주까지는 꼭 처리해야 해요. 안 그러면 지금까지 한 것들이 다 물거품이 돼요. 김상철의 목소리에 조급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보냈는지 기억하세요? 10억 정도 되지 않을까요? 13억 2천만 원입니다. 전화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에요. 그런 말을 벌써 몇 번 들었는지 모르겠네요. 형님, 제가 거짓말했을 리가 있겠어요. 혜진 씨도 잘 아시잖아요. 민호는 녹음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며 대답했습니다. 혜진이는 이제 남남이고 저도 더 이상 돈을 보낼 생각이 없습니다. 형님, 그러시면 곤란한데. 곤란하면 법적으로 해결하시죠. 민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5분간의 통화가 모두 녹음됐습니다. 이거면 증거로 충분하겠네. 오후에 미영이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또 다른 자료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오빠, 김상철 계좌 추적해봤어. 어떻게? 내가 아는 은행 직원한테 물어봤거든. 공식적인 건 아니고 대략적인 정보만. 미영이 펼친 종이에는 계좌번호와 입출금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빠가 송금한 날짜랑 김상철 계좌로 들어온 날짜가 똑같아. 정말이네. 그리고 이상한 게 돈이 들어오면 바로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 미영이 가리킨 출금 내역을 보니 온라인 게임 회사, 사설업체, 현금 인출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도박이네. 맞아. 그리고 여기 봐. H 송금이라고 적힌 게 있지? H? 혜진이 언니 이름 첫 글자 아닐까? 김상철이 혜진이 언니한테도 돈을 준 것 같아. 민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내가 단순히 속은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공모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얼마나 받았는데? 매달 200만 원 정도. 3년이니까 7천만 원 정도 되겠네. 민호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속이고 돈까지 챙겼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빠, 이제 확실한 증거가 다 나왔어. 고소장 써보자. 미영은 노트북을 열어 고소장 작성을 도왔습니다. 피고소인 박혜진, 김상철, 죄명 사기, 피해 금액 13억 2천만 원. 고소 내용을 작성하면서 민호는 지난 3년을 다시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오빠, 자책하지 마.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배신하면 누구나 속을 수밖에 없어. 고소장을 다 작성한 후 민호는 증거 자료들을 파일에 정리했습니다. 송금 내역 20장, 메시지 캡처 30장, 통화 녹음 파일, 김상철 전과 기록, 계좌 추적 자료. 이 정도면 충분할까? 충분하고도 남아. 내일 경찰서 가자. 밤이 되어 민호는 혼자 앉아 고소장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아내의 이름이 피고소인 란에 적혀 있는 모습이 아직도 낯설었습니다. 혜진아, 왜 그랬니?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김상철이었습니다. 형님, 내일 오후에 만나서 이야기하시죠. 마지막으로 정리할 얘기가 있어서요. 민호는 메시지를 보고 미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영아, 김상철이 내일 만나자고 하네. 만나지 마. 위험할 수도 있어. 그냥 무시할까? 응. 이제 경찰한테 맡기자. 민호는 더 이상 혼자 해결하려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최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모든 증거 자료를 가지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드디어 반격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서 형사과에서 민호는 담당 형사 이정우와 마주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민호가 준비한 증거 자료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자료가 정말 체계적으로 정리돼 있네요. 이정우 형사는 송금 내역을 하나씩 넘겨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3억이면 상당한 금액인데 이거 계좌 추적 들어가면 돈의 흐름이 다 나올 거예요. 정말요? 네. 요즘은 금융거래 추적이 워낙 정교해서 숨길 수가 없어요. 이정우 형사는 김상철의 전가 기록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이 사람 상습범이네요. 항상 같은 수법이고. 같은 수법이요? 부동산이나 토지를 빌미로 돈을 받아서 도박에 쓰는 거. 판결문 보니까 피해자들이 한둘이 아니네요. 민호는 통화 녹음 파일을 재생해서 들려줬습니다. 형님,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에요. 이정우 형사가 웃었습니다. 클래식하네요. 마지막이라는 말만 몇 번 했는지 세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일단 계좌 추적 명령부터 신청할게요. 김상철 계좌로 들어온 돈이 어디로 갔는지 다 나올 거예요. 이정우 형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부인 쪽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같이 고소하시겠어요? 민호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증거가 확실해지면 그때 결정하겠습니다. 알겠어요. 우선 김상철부터 처리하고 부인 관련은 수사 결과 보고 상의하시죠. 사흘 후 이정우 형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호 씨, 계좌 추적 결과 나왔어요. 놀라실 거예요. 경찰서에서 받은 자료를 보고 민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13억 2천만 원 중에서 11억이 온라인 도박 사이트로 갔네요. 11억을? 네. 그리고 나머지 2억 중에서 7천만 원은 혜진 씨 계좌로 들어갔어요. 정말 공범이었구나. 그뿐만 아니라 혜진 씨가 김상철에게 보낸 메시지도 복구했어요. 이정우 형사가 보여준 메시지 내역에는 민호가 본 적 없는 대화들이 있었습니다. 혜진 이번 주에 1천만 원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김상철 좋아. 그럼 화요일에 만나자. 혜진 남편한테 뭐라고 할까? 김상철 법원 수수료라고 해. 항상 하던 대로. 민호는 메시지를 읽으며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완전히 계획적이었네요. 맞아요. 그리고 더 가관인 건 김상철이 출소하기 전부터 이미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출소 전부터요? 네. 교도소에서 혜진 씨와 편지를 주고받은 기록이 있어요. 이정우 형사는 또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혜진 씨가 김상철에게 먼저 연락한 거예요. 출소 한 달 전에. 민호는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아내가 처음부터 공범이었고 자신은 철저히 이용당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상철은 내일 구속영장 신청할 거고 혜진 씨도 소환해서 조사할 예정이에요. 다음 날 저녁 미영이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오빠 뉴스 봤어? 김상철 잡혔어.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김상철이 수갑을 찬 채 경찰서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상습 사기범 김상철이 부부를 공범으로 한 13억 원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민호는 뉴스를 보며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시원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혜진이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틀 후 이정우 형사에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혜진 씨 조사했는데 처음에는 발뺌하더니 증거 보여주니까 다 인정하더라고요. 다 인정했어요? 네. 김상철과 공모해서 거짓 투자처를 만들고 민호 씨를 속여서 돈을 받은 거 다 자백했어요. 민호는 안도감과 함께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받은 7천만 원은 뭐라고 했어요?
생활비랑 개인 용도로 썼다고 하네요. 남은 돈은 거의 없다고 해요. 그럼 13억은 거의 회수 불가능한 거네요. 안타깝지만 그렇죠. 김상철이 도박으로 다 날렸으니까. 민호는 경제적 손실은 컸지만 진실을 확인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재판은 언제쯤 열려요? 빠르면 다음 달 중순쯤. 증거가 확실하니까 금방 끝날 거예요. 그날 밤 민호는 미영과 함께 조용한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빠 마음이 좀 편해졌어? 응. 돈은 아깝지만 진실을 알게 돼서 다행이야. 13억은 큰 돈이지만 오빠가 건강하니까 다시 벌 수 있어.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큰 상처를 받았지만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해야지. 창밖으로 보이는 석양을 바라보며 민호는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더 이상 속지 않는 자신만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다고. 재판을 한 주 앞둔 어느 날 민호에게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혜진이었습니다. 민호야, 나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민호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리 한번 만나서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 이야기할 게 뭐가 있어? 이미 다 끝났잖아. 아니야. 내가 할 말이 있어. 혜진이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경찰한테 다 털어놨다면서. 더 할 말이 뭐가 있어? 그건 어쩔 수 없이 한 거야.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 민호는 혜진이가 무슨 속셈인지 궁금했습니다. 카페에서 30분만 만날까? 마지막으로. 다음 날 오후 민호는 집 근처 카페에서 혜진이와 만났습니다. 3개월 만에 보는 혜진이는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민호야, 미안해. 혜진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상철이가 협박을. 협박? 민호는 의외의 말에 놀랐습니다. 상철이가 내 빚보증 문제로 협박했어. 안 도와주면 가족들한테 다 알린다고. 빚보증?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는데? 너한테 말 못했지. 결혼 전에 친구 보증 섰다가 문제가 된 거야. 혜진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몰랐어. 상철이가 투자라고 해서. 민호는 혜진이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7천만 원은 뭐야? 너도 돈 받았잖아. 그건 상철이가 입막음용으로 준 거야. 나도 피해자라고. 피해자? 민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13억을 받아서 11억을 도박에 날리고 나머지로 너랑 나눠 먹었으면서 피해자라고? 민호야, 정말 미안해. 나도 상철이한테 속은 거야. 혜진이는 계속 눈물을 흘렸지만 민호는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다 자백했다면서? 공모했다고. 그건 변호사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형량을 줄이려면 자백하는 게 좋다고. 민호는 혜진이의 변명을 들으며 한심함을 느꼈습니다. 혜진아, 교도소에서 상철이랑 편지 주고받은 것도 다 나왔어. 혜진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것도 상철이가 협박해서. 출소 전부터 계획 세운 것도 협박이야? 혜진이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민호야, 제발 합의해줘. 내가 감옥에 가면. 아베, 나 실형 받으면 어떻게 살아? 제발 선처해줘. 민호는 혜진이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3억을 날리고 나한테 선처해달라고? 돈은 내가 평생 갚을게. 조금씩이라도. 7천만 원도 다 써버렸다면서 뭘로 갚아? 혜진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는 민호와 혜진이 앉은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혜진아. 오빠 왜 여기에?
혜진이가 당황하며 일어났습니다. 내가 와달라고 했잖아. 민호 씨죠? 처음 뵙겠습니다. 남자가 민호에게 인사했습니다. 혜진이 친오빠 박성민입니다. 민호는 혜진이에게 오빠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빠? 네. 사정이 있어서 연락을 끊고 지냈는데 이번 일로 연락이 왔어요. 박성민은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민호 씨, 동생이 잘못한 건 인정해요. 하지만 합의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갑자기 오빠가 나타나서 합의하라고요? 동생이 감옥에 가면 정말 끝이에요.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민호는 두 남매의 모습을 보며 어이없었습니다. 혜진이 혼자 계획한 것도 아니고 13억이나 되는 돈을 날려놓고 기회를 달라고요? 돈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박성민이 명함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어서 여유가 좀 있어요. 민호는 명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죄송하지만 합의할 생각 없어요. 법대로 처리할 거예요.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호야, 제발. 혜진이가 민호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민호는 뿌리쳤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법정에서 봅시다. 카페를 나오며 민호는 마지막까지 책임을 회피하려는 혜진이의 모습에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이혼한 게 정말 잘한 일이었다고. 재판 당일 민호는 미영과 함께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법정 앞에서 이정우 형사와 검사를 만났습니다. 민호 씨, 오늘 재판 잘 마무리될 것 같아요. 검사는 서류 가방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증거가 워낙 확실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거든요. 법정 안으로 들어서자 이미 김상철과 혜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김상철은 수갑을 찬 채 교도관과 함께 있었고 혜진이는 변호사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재판장이 입장하자 법정 안에 모든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사기 사건 2024고단 1247호 사건을 개정합니다. 재판장은 사건 개요를 읽으며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김상철, 박혜진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3억 2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사가 먼저 기소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허위의 토지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3년간 80여 차례에 걸쳐 거액을 편취했습니다. 검사는 송금 내역과 계좌 추적 결과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편취한 돈의 대부분인 11억 원은 온라인 도박에 사용됐으며 나머지는 피고인들이 나누어 가졌습니다. 이어서 김상철의 변호사가 변론했습니다. 피고인 김상철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은 차가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피고인 김상철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상습범입니다. 혜진이의 변호사도 변론에 나섰습니다. 피고인 박혜진은 김상철의 협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가담한 것입니다. 협박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재판장의 질문에 변호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증인 신문이 시작됐습니다. 민호가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피해자께서는 3년간 80여 차례 송금을 하면서도 의심하지 않으셨습니까? 검사의 질문에 민호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내를 믿었습니다. 가족이니까 의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토지 관련 서류를 직접 확인해 보신 적은 없나요? 없습니다. 아내가 알아서 처리한다고 해서 맡겼어요. 혜진이의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했습니다. 피해자께서는 부인이 강요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강요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로 속인 거죠. 다음으로 김상철이 피고인 신문을 받았습니다. 편취한 돈을 무엇에 사용했습니까? 대부분 온라인 카지노에 썼습니다. 김상철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혜진 씨와는 어떻게 알게 됐나요? 교도소에 있을 때 편지로 알게 됐습니다. 누가 먼저 연락했습니까? 혜진 씨가 먼저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답변을 들은 혜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혜진이의 신문이 시작됐습니다. 김상철과 어떻게 알게 됐다고 했습니까? 재판장의 질문에 혜진이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김상철은 당신이 먼저 편지를 보냈다고 증언했는데요. 그건 혜진이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편취한 돈 중 7천만 원을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생활비로 썼습니다. 남편을 속인다는 죄책감은 없었습니까? 혜진이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최후 변론에서 검사는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가족관계를 악용해 거액을 편취한 악질적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피고인 박혜진은 혼인관계를 이용해 남편을 속인 중대한 배임 행위를 했습니다. 재판장은 잠시 정리 시간을 갖고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김상철은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박혜진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오며 민호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미영이 민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오빠, 이제 정말 끝났어. 응, 법적으로는 끝났지. 민호는 법원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새 출발이야. 비록 13억이라는 큰 손실을 입었지만 진실을 밝혀낸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속지 않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판결이 나온 지 한 달 후, 민호는 서재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3년간 모은 모든 증거 자료들을 파일 박스에 넣으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송금 내역서, 통화 녹음 파일, 메시지 캡처본까지 사건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한 상자 안에 들어갔습니다. 미영이 점심을 가져와서 함께 먹었습니다. 오빠, 요즘 어때? 마음이 좀 정리됐어? 많이 나아졌어. 처음엔 분하고 억울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 다행? 더 큰 피해를 당하기 전에 알게 된 거잖아. 혜진이가 계속 속였다면 더 많은 돈을 잃었을 거야.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혼한 것도 잘했고. 맞아. 그런 사람이랑 계속 살았다면 끔찍했을 거야. 식사를 마친 후 민호는 은행에서 받은 피해 회복 관련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김상철 재산에서 2천만 원 정도는 회수할 수 있다고 하네. 그래도 다행이야. 조금이라도 돌아오는 게 13억에 비하면 세 발의 피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지. 민호는 서류를 정리하며 지난 날을 돌이켜봤습니다. 미영아, 나 정말 바보였지? 바보가 아니라 너무 착했던 거야. 가족을 의심하지 않는 게 당연한 거잖아. 앞으론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큰 돈이 오가면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겠어. 오후에 민호는 자영업 일을 정리하기 위해 사무실로 갔습니다. 사건 때문에 3개월 동안 거의 손을 놓고 있었던 일을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다시 열심히 해보자. 직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업무를 재개했습니다. 13억의 손실이 컸지만 사업을 접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호는 동네 서점에 들렀습니다. 평소에 관심 없던 법률 서적 코너를 둘러봤습니다. 사기 예방법이라는 책도 있네. 책을 한 권 사서 집으로 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으며 그동안 몰랐던 사실들을 알게 됐습니다. 가족을 이용한 사기가 갈수록 늘고 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가장 가까운 사람을 의심하지 않아 큰 피해를 입는다. 내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었구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혜진이었습니다. 민호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호는 문자를 읽고 삭제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째, 모든 금융 거래는 직접 확인한다. 둘째, 큰돈이 움직이는 일은 반드시 서류로 확인한다. 셋째, 감정에 휩쓸려 판단력을 잃지 않는다. 이런 일은 다시는 없어야지. 다음 날 아침 민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운동을 나갔습니다. 한강공원을 걸으며 맑은 공기를 마셨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기분이네.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 오늘 시간 있어? 좋은 소식이 있어서. 좋은 소식? 만나서 얘기할게. 점심때 볼까? 점심시간에 만난 미영은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오빠, 혹시 재혼 생각 없어? 갑자기 재혼? 내 친구 중에 괜찮은 사람이 있거든. 오빠랑 잘 맞을 것 같아. 민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영아, 나 아직 그럴 마음의 여유가 없어. 언제까지 혼자 살 거야? 좋은 사람 만나면 도움이 될 텐데. 천천히 생각해 볼게. 지금은 일에 집중하고 싶어. 그날 저녁 민호는 서재에서 사건 관련 상자를 창고로 옮겼습니다. 더 이상 매일 보고 싶지 않았지만 버릴 수도 없는 기록들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 출발이야. 깨끗해진 서재를 보며 민호는 홀가분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밤 풍경이 평소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13억이라는 큰 돈을 잃었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걸 얻었습니다. 진실을 보는 눈과 자신을 지키는 힘,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 민호는 내일부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준비가 됐다고 느꼈습니다. 더 이상 속지 않는 자신만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결국 사람이 쌓아올린 거짓과 탐욕은 언젠가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가까운 사람을 이용해 만들어낸 설계는 오래 버티지 못했고 감춰온 욕심은 계좌 한 줄, 기록 한 줄에서 모두 드러났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오래된 말이 이번 사건에서 그대로 현실이 되었죠. 누군가의 신뢰를 짓밟으며 얻은 이익은 잠시 기분을 속일 뿐 결국 더 큰 심판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시청자분들께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하루에 깊은 여운을 남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놓치지 않고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구독, 좋아요 남겨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